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코린이 탈출하기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들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시세부터 체크하도록 할 텐데요. 미중 관세 완화에도 비트코인 10만 2천 달러대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이 관세에서요,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12일,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가 급등은 했지만요. 비트코인은 이에 반해서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인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 33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0만 2,4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격은 바로 1.46% 정도 내린 가격이라고 합니다. 무려 24시간 전보다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지난 8일에는 10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만 6천 달러 선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10만 2천 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날 약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35% 급등하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막 7만 달러 이렇게 움직였던 것과 반대로 한 달 만에 20%나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만큼 기술적 반락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해서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금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나스닥과 S&P 등 미국 증권 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것과는 좀 어긋나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좀 투자 판단에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들 체크해 보자면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0.82% 떨어진 2,478달러 나타냈고요. 솔라나는 0.24% 오른 172달러, 도지코인은 0.44% 내린 0.24달러를 이 같은 시각에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7.02% 상승해 2.53달러 기록했네요.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시세까지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뉴스들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두 분의 사진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오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죠. 트럼프 일가가 코인 시장에 어마무시한 관심을 내비치면서 코인 시장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요. 트럼프의 아들이 세운 비트코인 채굴 기업 나스닥에 상장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나스닥 상장사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올해 3월이죠. 캐나다의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인 HUT8의 채굴 부문을 기반으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 출범을 하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렇게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주들이 통합법인의 약 98%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에릭 트럼프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2025년 3분기 내에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자사 웹사이트에 에릭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다. 미국이 그 미래를 주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약간 포부를 밝힌 듯한 문구들이 실렸습니다. 또 에릭 트럼프를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영향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증폭시키는 전략자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급력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은 트럼프 가문이 확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행보를 좀 살펴보자면요. 트럼프 일가는 2024년 9월 암호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출범했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발행했고요. 또 물론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어마무시하게 끌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기조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그런 정책들이 관세에 묻혀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그래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자부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계속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무시하게 공세를 펼친 거에는 좀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가문이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이러한 트럼프 일가의 코인에 관한 수익이 또 이제 공직자,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들이 있는데요. 백악관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자녀들이 관리를 하고 이 신탁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랑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본인은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어디까지 좀 활개를 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위배되지 않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트럼프와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갖게 된다면 트럼프 민코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코인 보유액 약 1억 4,800만 달러가 달하게 되며 이렇게 모이면서 트럼프의 만찬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민코인의 공식 웹사이트 getTrumpMemes.com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민코인 보유자 상위 220명과 220명과 워싱턴 DC에서 만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만찬에 참가하는 상위 220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밈코인 보유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2일까지의 밈코인 보유량이고요. 상위 220명의 밈코인 총 보유량은 무려 1억 4,758만 6,796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민코인에 대해서 많이 보유할수록 그 트럼프와 함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곳으로 자금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코인 이 지갑을 보유한 사람은요. 약 1,850만 달러에 달하는 민코인을 보유해서 가장 많은 이 트럼프 민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을 앞두고 나서요. 트럼프 민코인 발행했는데 그때 시세도 살짝 체크해 보면 발행 직후에는 75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이후에는 7.5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찬 이벤트로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자 14달러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찬 이벤트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한정된 초대라고 정말 강조를 했고요. 이번 만찬 이벤트 이용 약관에는 트럼프가 참석에 대한 여부도 뭐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곧장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트럼프 만찬에 정말 예고한 대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될지 아니면 갑자기 말을 바꾸듯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다음 주에 또 코인 이슈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럼프 이 미국 소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국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한국에는 어쩐 일로 시총 200조 세계 최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온다. 이런 헤드라인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사인 테더가 한국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직원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테더는 시가총액 1,500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업계부터 금융 당국과 소통을 하고자 직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요, 테더는 한국에서 대관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확장 매니저라는 직책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근무로 인해서 한국에 따로 사무실을 두는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직책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한국 시장에서 테더의 성장과 채택을 위한 이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규제 환경을 파악하는 일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외에도 테더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23개 지역에서 비슷한 직군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엘살바도르의 첫 사무실을 열었고요. 이후에는 모든 직원이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가 한국 시장 진출하려는 건 아무래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 투자 규모도 한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본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업비트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은 총 5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47%가 27조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테더와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테더가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러한 카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테더가 한국 시장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결제 시장인데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미국에서도 결제 전용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은 USDT와는 달리 결제 주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게 다변화하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을 통한 결제가 적용이 된다면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정산 업무 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실제 결제 시장까지 침범을 하게 된다면요. 카드사와 결제 대행 업체 등 이 수수료 기반 시스템 등에 좀 마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변화성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또 자료로 가져와 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가상 자산인데 이 장점이 아무래도 거래나 송금에 있어서 유용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화하기에 정말 좋은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코인 시장 규모도 2024년엔 1,332억 달러에서 25년에는 2,300억 달러까지 증가한 수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런 소식도 있지만요. 현재 대선 기간이 한 3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계속 정책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지점들도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K코인에 대한 시장이 살짝 죽어 있는 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 메이플 스토리에서 출시한 코인, 이 게임 코인이
다시 한번 K코인에 좀 훈풍을 불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엄청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넥슨이 대표작인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요. 블록체인 게임에서 활용할 가상자산 넥스페이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코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말 새로운 K코인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계속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알려드린 게 바로 위메이드였는데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최근 초유의 재상패를 맞이하면서 K코인에 대한 우려점 그리고 걱정 어린 시선들이 계속 많았고 좀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장과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요. 넥슨 NXPC 이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 잇따라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제2위 빗썸이 전날에 원화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또 거래 개시 시점은 오늘이죠. 오늘 15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까지는 상장 여부를 발표하진 않은 상태인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업계 1위 바이낸스가 나섰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는 전날 SNS를 통해서요. 오는 15일부터 자체 플랫폼 바이낸스 알파를 통해 NXPC 거래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낸스 알파는 바이낸스가 유망 가상자산을 조기에 선별을 해서요. 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향후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 선별됐다는 사실 자체가 상승의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 민코인이죠. 무댕 그리고 고트세우스 막시무스 등 두 코인은 모두 지난 11일에 바이낸스 알파에 합류한 이후에 각각 무려 500%와 200%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 코인 NXPC 역시도 이러한 폭등을 기록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NXPC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인으로 주목받는 이 코인은요. 넥슨 블록체인 자회사인 넥스페이스가 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넷은 아발란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넥스페이스가 오는 15일 출시하는 블록체인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메이플 스토리 N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등입니다. 사실 메이플 스토리 하면 되게 어린 시절에 즐겼던 게임인데 이렇게 코인까지 연관될 수 있을 줄 몰랐고요. 또 시장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익숙한 게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넥슨의 대표작인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게임에서 기축 통화를 이제 통화로 사용되는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안에서요, 아이템을 제작하고 대체 불가 토큰을 발행하고 그리고 사용자 간의 거래와 보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NXPC는 발행 초기부터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받다 가고 있습니다. 또 바이낸스 입성이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임 내에서는 실제로 쓰이는 가상자산인 만큼 사용자 기반이 확실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이 코인을 실제로 거래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좀 이점이 따라줄 것으로 보여주고요. 또 이에 대한 보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글로벌 사용자가 무려 1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대형 게임인 만큼 기존 K코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글로벌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이 NXPC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임원은요, 기존의 K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NXPC는 메이플 스토리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K코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게 바로 이 투기성인데요. 이 투기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메이플스토리 코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NXPC가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게 되면요. 그동안 위태위태했던 K코인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믹스를 비롯한 K코인들이 실추시킨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미흡, 그리고 유통량 불일치, 해킹, 보안 문제 등 K코인들이 겪어온 순환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K코인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NXPC가 잘 보완을 해서 K코인의 위상도 함께 올라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요, 공교롭게도 위믹스가 재상패를 확정한 지 열흘 만에 국내 게임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위믹스 재상패 사태로 국내 코인 시장 전체 신뢰가 깎인 상황에서 NXPC가 만약에 여기서 또 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던가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나오게 된다면 K코인은 성장 동력을 정말 아예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NXPC가 이 신뢰도도 높여줄 필요도 있고요. 또다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지 않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코인의 입지를 다져야만 된다는 이러한 좀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들도 조금 더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린이 탈출하기로 한 주간의 이슈들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함께 살짝의 조정 먼저 살펴봤고요. 또 트럼프 일가에서 나오는 소식들, 트럼프 일가의 코인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트럼프의 만찬에 대한 예고도 함께 이야기 드렸고요. 또 한국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좀 발전이 될 수 있을지, 또 새로 나오는 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바이낸스까지 주목하고 있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코인 소식들 잔뜩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있었지만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훈풍을 타고 하나오션의 신용도가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9일 하나오션의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 올라선 셈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번 조정 배경에 대해 하나오션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잔고를 확대해 사업 기반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의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무려 30조 4천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매출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도 눈에 띕니다. 매출은 10조 7,760억 원, 순이익은 5,28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영업이익률 8.2%를 달성하며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그룹 편입 이후 이뤄낸 체질 개선의 가시적 성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재무구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인도 시점 전후로 운전자금 소요가 급증하며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분 투자 확대가 지속되며 작년 잉여 현금 흐름은 3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재무 건전성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심평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한도 활용과 함께 상선 인도 시 대규모 잔금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현재 수준의 재무 안정성은 유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의 핵심 지표인 에비타 이익률도 개선 중입니다. 나심평은 에비타 이익률이 4%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하나오션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나오션의 에비타 이익률은 3.9%로 이미 상향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도 현재 하나오션에 대해 BBB 플러스 등급을 유지 중입니다. 향후 양사 모두의 등급 상향이 이뤄질 경우 하나오션은 A등급 진입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A권에 진입하면 하나오션은 조달 금리 인하, 투자자 신뢰 제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그룹이 추진 중인 방산, 에너지, 조선 삼각 시너지 전략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M증권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부터 매년 4조 원 이상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IM증권 이상원 연구원은 12일 리포트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가 SMR을 중심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은 정책 시나리오 기준 650기가와트, 공익 달성 시나리오 870기가와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1000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 및 SMR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핵심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미국의 SMR 기업인 테라파워와 협력 계약을 맺었으며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등 유력 SMR 개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주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분야에서 핵심 주기기 제작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 하나라며 글로벌 SMR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의 잠정 제동 이슈도 언급됐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근 프랑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두코반이 2기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IM증권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적 분쟁이 조기 해소될 수 있으며 결국 최종 계약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3조 8천억 원 규모의 핵심 기자재 및 시공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P-1000 원전을 건설 중이며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는 대부분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기기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IM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의약품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자국 생산 강화 정책을 다시금 꺼내들며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FDA는 인도와 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해외 불시 점검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식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이 미국 내 제조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제조시설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핵심 목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은 이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발동된 핵심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의 후속 실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명령은 외국 실사 수수료 인상,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미국 내 의약품 공장 건설 촉진, 해외 시설의 위험 기반 정기 검토 및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FDA는 해외 시설에 대한 정기 검토를 주문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장하고 국가별, 업체별 연간 점검 횟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곧 사정 통보 없이는 불시 점검을 개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해외 제조사 간 경쟁 조건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이 영향권에 직접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셀트리온이 대표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1조 1,74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셀트리온 역시 북미 매출만 1조 45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미 간 바이오 무역의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이번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공급망 재편과 전략적 기술 통제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 중인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또다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믹스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9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법적 대응입니다. 닥사는 이달 2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고로 약 90억 원어치 위믹스가 유출됐지만 해당 사실이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공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거래소 측은 이를 중대한 공시 누락으로 간주했고 위믹스는 다시 한번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는 논의 과정과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며 법무법인 김앤장과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즉각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위믹스는 2022년에도 유통량 공시 논란으로 닥사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전면 상장 폐지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듬해 다시 상장됐지만 이번 두 번째 퇴출 결정으로 위믹스의 거래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다시금 흔들리게 됐습니다. 현재 위믹스는 코인원, 고팍스, 코빗, 빗썸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거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위믹스가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발표한 2024년 국내 500대 기업 매출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33곳이 새롭게 진입하며 총 매출 4,1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1위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해 300조 8,70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다시 300조 원대를 회복했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입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175조 2천억 원, 기아는 107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기아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친 매출은 약 282조 원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약 18조 원 적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LG전자는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기업 중 주목할 만한 두 곳이 바로 산업은행과 SK하이닉스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1조 3천억 원으로 무려 47.2% 증가하며 12위에서 6위로 6계단 껑충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포 메모리 수요 급증 덕분에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위에서 단숨에 7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년 매출 33조 원에서 올해 66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업황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7위에서 12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신규 진입 기업은 총 33곳이었습니다. 하나캐피탈, 우아한 청년들, 동국CM, LS네트웍스,
대방건설 등이 포함됐고 이는 전년도 신규 진입 기업 42곳보다 9곳 줄어든 수치입니다. 탈락 기업으로는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D 현대 아로마틱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있으며 일부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됐습니다. 순위 급등 기업 중에는 CS 윈드, 한국금거래소 3M, 우미건설 등이 있으며 모두 100개 단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LNF, SK 에코 엔지니어링, 볼보그룹 코리아는 100개 단 이상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500대 기업 진입 기준 매출 하한선은 1조 3,2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4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순위 유지를 위한 규모의 전쟁도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잇따라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환차손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까지 겹치며 국내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총 9,800만 달러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억 달러 규모의 순매도에 이은 것으로 2주 연속 매도 흐름을 지속한 셈입니다. 특히 서학 개미들의 사랑을 받아온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크게 꺾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테슬라의 순매수 금액은 약 2억 9,237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1월과 2월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순매수 2위가 슈드와 같은 안정적인 배당 ETF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서학 개미들의 투자 성향이 고위험 개별 종목과 레버리지 ETF에서 배당 중심의 보수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환율 급변동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8일 1,479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달 8일에는 1,39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관망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펀드 시장에서도 감지됩니다. 최근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22조 7,372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주식형, 국내 채권형, 해외 채권형 등 다른 유형 펀드보다 더 큰 폭의 자금 유출입니다. 특히 북미 펀드에서만 13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한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은 머니마켓 펀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MMF 설정액은 224조 2,04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가의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환율 리스크가 실질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향후 환율 방향성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더 민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인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에 국내 기업이 공식 후원사로 나서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통해 이번 음악제를 공식 후원했고 박지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체코 정부 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주년을 기념해 1946년 시작된 행사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클래식 음악축제입니다. 올해로 80회를 맞은 음악제에는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 클래식 거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이후인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음악제를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식 후원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과 정연인 부회장,
김종두 원자력 비지장이 프라하 현지를 찾아 행사에 참석했고 개막 공연 리셉션에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직접 환담을 나눴습니다. 두산 측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체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사업 협력을 넘어 체코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두산이 체코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두산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고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 현지에서 증기 터빈 등을 직접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산업, 예술과 기술의 연결을 통해 체코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두산의 행보가 전략적 후원이 원전 수주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다이소에서 일본산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했던 다이소는 일본 유통시장에서 쌓은 수십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값싸고 질 좋은 일본산 제품을 공급하며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 온라인몰에서 일본제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납함, 화장품, 바구니 등 여러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순위 변동을 겪는 가운데 일본산 제품은 항상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상품은 주방용품, 청소 욕실용품, 문구 등 379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 의류 언더웨어와 같은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다이소는 올해부터 일본산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일본제 상품 모음전을 진행 중인데 이는 온라인몰에서 일본 제품을 따로 모아 판매하는 기획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일본산 제품을 따로 모은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이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 본점, 명동 본점 등 일부 매장에 일본산 제품 전용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이소의 일본산 제품을 납품하는 모기업 아성 H&P의 매출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성 H&P는 일본을 비롯해 35개국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을 수입해 다이소와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성 H&P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 다이소의 상품 매출은 6,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그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 매출은 6,20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성장은 반일 감정이 점차 희석되며 아성 다이소가 일본 측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한국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소비자 대응에 나선 결과로도 분석됩니다. 아성 다이소는 2001년 일본 백엔샵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 산교가 지분 34.2%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랐으나 2023년 12월 모기업 아성 H&P가 일본 지분 전량을 인수해 온전한 한국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유통업계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일본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다이소가 일본산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일본산 제품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3조 2천억 원이 투입된 우리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 대구급 호위함 8척 전량이 구조적 결함으로 전면 수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총 3조 2천억 원이 투입된 대구급 호위함이 해군의 노후 함정들을 대체할 신형 전투함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8척 전체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말 일부 호위함에서 엔진 연료 배관 누수 현상을 포착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척 모두가 설계도와는 다른 강도 낮은
이중 합금 배관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설계 도면과 달리 낮은 강도의 배관이 사용됐고 그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 사안이 긴급한 함정부터 자체 예산으로 교체 수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관 손상은 단순한 누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될 경우 동력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주며 함정 전체가 운항 불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문제의 책임은 상세 설계와 선도와 건조를 맡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측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배관을 바꿨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방사청은 총괄 책임은 원청사에 있다고 보고 수리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하나오션은 거부하다 방사청에 부정당업자 지정 경고 이후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수관이 연료 탱크를 관통하는 비정상적 설계 역시 누수 발생의 원인이 됐습니다. 염분이 많은 해수가 배관 부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품원과 하나오션은 해당 설계를 승인하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현재 수십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임시 수리를 진행 중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관 부식이 반복될 경우 전투함 8척 전체의 작전 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품질원은 설계 승인 책임 기관임에도 문제 제기 이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하나오션의 실질적 책임 추궁 대신 면책성 수리 조치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낳은 국방 전력 공백,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리비 부담이 아닌 철저한 책임 규명과 국방 산업 시스템 전반의 쇄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돌입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굵직한 공급 계약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첨단 기술 수요를 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두 글로벌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및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휴메인과 최신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소유한 기업으로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최신 AI 칩 중 하나인 GB300 블랙웰 칩을 휴메인에 18,000개 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칩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건설되는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것입니다. 황 CEO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며 이를 바탕으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 AI 공장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 도입 계획과 함께 진행되며 AI 칩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스페이스X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일부 사용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사우디 정부로부터 스타링크의 항공 및 해양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사우디 내 항공기와 선박에 위성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그 이상으로 미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경제적 요구가 맞물려 진행된 사례로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AI와 우주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미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중동 시장에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한층 더 강력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